안녕하세요. 이집트 고고학자이자 한국이집트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광민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친절한 고대 이집트 길라잡이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대 이집트에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 드디어 피라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 문명을 대표하는 아이콘이자 이미지죠. 아마 여러분들도 고대 이집트 문명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셨을 때 가장 먼저 피라미드의 모습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이집트의 피라미드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피라미드의 거대한 규모와는 반대로 피라미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헌 기록이 극히 적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자주 미스터리한 대상으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아마 피라미드에 관한 꽤 많은 의문점들이 해결되실 겁니다. 자, 애초부터 인간은 무엇인가 높게 쌓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무엇인가 높게 쌓으려고 할 때 피라미드의 형태, 다시 말해서 사각뿔 형태의 구조물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물론 피라미드가 지어지던 것보다 훨씬 더 이후에 중세 건축의 고딕 양식이나 또 근대 건축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사용되면서부터는 굳이 피라미드 형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건축물을 높게 만들 수 있었죠. 그렇지만 그 이전 시대에는 피라미드형으로 건축물을 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뿐만이 아니라 거의 유일한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는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물들이 다수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역과 시대를 막론해서요. 자, 이 세계 각지의 구조물들을 우리는 모두 다 피라미드라고 부릅니다. 그건 피라미드가 원래 이집트 피라미드들만을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사각뿔 형태의 어떤 구조물을 뜻하는 보통 명사이기 때문이죠. 피라미드라는 말은 애초에는 고대 그리스어 피라미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도 그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 당시에 먹던 사각뿔 형태의 빵을 피라미스라고 불렀던 곳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죠. 자, 이집트에는 100기가 넘는 피라미드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계속해서 새로운 피라미드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그 숫자가 최근에는 130기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이집트 역사, 고대 이집트 역사 전체에 걸쳐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피라미드는 주로 고왕국 시대에 지어졌죠. 대략 기원전 2686년부터 2181년 사이에 피라미드는 집중적으로 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이집트의 피라미드들은 대체로 다 고왕국 시대의 피라미드일 것입니다. 자, 이집트의 피라미드들은 대체로 아브로아시에서 다슈르 사이에 약 30km 정도 내의 지역에서 지어졌습니다. 오늘날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인근입니다. 조금 넓게 잡아서 중왕국 시대의 피라미드들이 많이 지어졌었던 메이둠이나 라혼 같은 곳까지 포함을 시키면 대략 한 100km 정도 가량의 거리에서 쭉 나일강을 따라 피라미드가 지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 피라미드들은 나일강의 서안에 다 지어졌습니다. 자, 이 지역들은 모두 다 태양신앙의 중심지인 헬리오폴리스와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피라미드는 기본적으로 태양신앙과 관계가 깊은 상징물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를 물리적으로 표현한 것이 피라미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라미드는 태양신앙의 중심지인 헬리오폴리스와 공간적으로 무엇인가 관계가 있는 좀 인접한 곳에 지어질 필요가 있었죠. 또 이 지역들에서는 피라미드를 지을 때 사용하는 그 석재를 구하기가 비교적 쉬웠습니다. 피라미드들은 대체로 이 몸체가 석회암을 사용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공간은 모두 다 석회암 대지였죠. 거기에 더해서 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아주 단단하고 넓은 대지는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에 아주 유리한 지역이었을 겁니다. 피라미드가 세워졌었던 곳들은 상징성, 그러니까 헬리오폴리스 인근, 그다음에 석재 입수의 용이성, 그리고 단단한 대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시킨 곳이었습니다. 자, 최초의 피라미드는 고왕국 사망조 시대의 파라오인 조세르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조세르는 대략 기원전 2667년에서부터 2648년까지 왕위에 있었던 파라오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피라미드는 대략 한 기원전 2650년경에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피라미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 형태, 그러니까 완전한 사각뿔 형태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조세르의 이 계단식 피라미드는 처음부터 피라미드로 설계되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이 조세르의 피라미드는 마스타바 형식으로 설계가 되었고, 또 그 마스타바로 지어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타바는 납작한 상부 구조를 갖고 있는 무덤의 형태인데, 피라미드가 왕묘로 사용되기 이전 시대에 왕묘로 사용되던 무덤의 형식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마스타바로 지어지는 무덤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마스타바를 중첩시켜서 쌓는 방식으로 증축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4단으로 만들어졌었고, 다시 그 구조가 6단으로 증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스타바를 쌓아서 계단 형태로, 그러니까 계단식 피라미드를 만들게 된 것은 아마도 파라오가 저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는 의지를 물리적으로 표현하려고 들었던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별 신앙이 유행을 했었죠. 아마 고대 이집트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태양 신앙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고왕국 초기는 아직 태양 신앙이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주류 이데올로기가 되지 못했었던 때입니다. 이 시기 동안에는 별 신앙이 태양 신앙보다 더 주류 이데올로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죽은 파라오는 이 별 신앙의 근거에서 뭔가 하늘로 올라가서 별과 동화가 된다고 믿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이, 물리적인 계단이 필요했을 겁니다. 파라오가 하늘로 올라가서 동화가 된다고 믿어졌었던 별은 대체로 북쪽에 있는 주극성들이었습니다. 요컨대 밤 동안에 지지 않는 별들이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렇게 지지 않는 별을 영생과 연관을 지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라미드의 입구는 저기 지지 않는 별들을 향하는 북쪽에 언제나 만들어졌습니다. 조세르 시대 이후에 두세 번 정도 더 계단식 피라미드가 만들어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제3왕조 시대의 마지막 파라오 후니 시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일반형 피라미드에 대한 건축이 시도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태양신앙이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별신앙과 태양신앙이 지속적인 경쟁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태양신앙이 별신앙을 압도해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반적인 사각뿔 형태의 피라미드는 몇 가지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태초의 카오스 상태, 그러니까 눈에서 떠오른 태초의 언덕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고요. 동시에 태양 광선이 이렇게 태양에서부터 뻗어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기도 합니다. 태양 신앙이 점차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파라오의 무덤은 자연스럽게 어떤 태양과 관련된 상징을 반영하게 되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후니는 자신의 피라미드가 완공되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후니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스네페루가 이제 스네페루와 그 후니와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였었거든요. 이 스네페루가 장인의 피라미드를 이어서 완공시켰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메이둠에서 지어진 후니의 피라미드는 그런데 애석하게도 완공 직후에 붕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이 피라미드가 붕괴 피라미드
혹은 무너진 피라미드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죠. 이 피라미드의 붕괴는 어떤 피라미드의 공학적인 완성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라미드의 외부 경사각을 너무 가파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한편 스네페루는 메이둠에서 선왕인 후니의 피라미드를 이어서 짓는 것과 동시에 다슈르에서는 본인의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 파라오들은 보통 즉위를 하자마자 자신의 무덤을 준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무덤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빨리 무덤 짓기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집트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다슈르에서 지어지기 시작하던 스네페루의 피라미드도 처음에는 메이둠에서 지어졌던 후니의 피라미드처럼 외부 경사각이 50도가 넘는 수준으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54도였죠. 자, 그런데 이때 메이둠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죠. 메이둠의 피라미드의 붕괴가 가파른 경사각 때문이다라고 판단한 파라오의 건축가들은 이미 54도가량의 경사각으로 절반쯤 지어진 다슈르의 피라미드의 상단부 경사각을 약 한 10도 정도 낮추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의 상단부 경사각은 43도로 맞춰지게 되죠. 결과적으로 다슈르의 피라미드는 그렇게 이중의 경사각을 가진 모습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굴절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외부 경사각이 한번 꺾여 있죠. 일반적으로 피라미드는 북쪽 입구를 통해서 남쪽으로 쭉 들어가면 그 안쪽에 매장실이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굴절 피라미드의 경우에는 북쪽에서 들어가서 남쪽으로 향하는 통로도 만들어져 있고 그 안쪽에 매장실도 있었고, 더불어서 서쪽에도 입구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들어가서 매장실이 또 하나 있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입구와 통로와 매장실이 다 이중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남북측은 전통적인 축입니다. 별신앙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북쪽에 주극성이 있기 때문에. 반면 동서축의 경우는 태양신앙과 관련이 있는 축입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굴절 피라미드의 이러한 이중 구조는 아마도 이 양신앙을 섬기는 집단 사이에서 있었던 지속적인 경쟁과 갈등을 스네페루가 봉합하기 위해서 선택한 일종의 탕평척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피라미드는 완성되었지만 스네페루는 이 기이한 형태의 피라미드, 그러니까 굴절 피라미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절대 권력을 지닌 파라오라면 이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스네페루는 건축가들에게 새로운 피라미드를 지을 것을 명령한 것 같습니다. 피라미드를 짓는데 10년이 넘는 세월이 아마 걸렸을 테니까 아마 그 당시 이 건축가들은 꽤 좌절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건축가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때 파라오의 건축가들은 메이둠에서 붕괴를 발생시킨 50도대의 외부 경사각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굴절 피라미드의 상단부를 짓는 데 사용되었던 40도대의 경사각을 선택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피라미드가 굴절 피라미드에서 약 북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완성됩니다. 이 새롭게 지어진 피라미드는 외부 경사각이 처음부터 43도로 만들어지게 되었죠. 이 피라미드를 오늘날에는 이게 그 태양빛을 좀 받으면, 특히 석양을 받으면 좀 붉은색으로 빛난다 그래서 붉은 피라미드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붉은 피라미드는 최초로 온전하게 완성된 사각뿔 피라미드였습니다. 굴절 피라미드의 경우에는 입구도 2개, 통로도 2개, 매장실도 2개였죠. 하지만 이 붉은 피라미드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약식으로 만들어짐으로써 입구 자체는 원래의 전통대로 북쪽에 만들어집니다. 통로 역시도 북쪽을 통해서 안으로 쭉 들어가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피라미드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매장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신이 안치되는 그 공간만 동서축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굴절 피라미드 시대 때부터 시작된 남북축과 동서축의 반영이
좀 약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었고 이 약식이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붉은 피라미드 이후에 지어진 모든 피라미드들은 다 이것과 같은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남북축을 따르지만 매장실만큼은 동서축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었죠. 자, 스네페르 시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경험이었죠. 피라미드가 무너지기도 했고 한 번은 피라미드의 외부 경사각을 꺾어가지고 굴절 피라미드라는 독특한 형태의 피라미드로 만들기도 했었고 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스네페르의 아들 쿠프 시대가 되면 피라미드 건축술은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피라미드가 바로 대피라미드죠. 이 대피라미드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엄청난 규모를 하고 있는데 밑변의 길이도 230m 정도가 되고요. 높이도 147m에 이릅니다. 더불어서 이 피라미드를 짓는데 사용된 블록의 개수는 약 230만 개, 또한 피라미드 전체의 무게도 약 600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쿠프의 아들인 카프라는 대피라미드 옆에 바로 자신의 피라미드를 건설했는데 이 피라미드 역시도 높이가 141m에 이를 정도로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기자에서 세 번째로 지어진 멘카우라의 피라미드. 멘카우라는 쿠프에게는 손자, 카프라에게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멘카우라의 피라미드는 이 기자에서 지어진 세 개의 피라미드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작습니다. 하지만 쿠프와 카프라의 피라미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작아 보일 뿐이지 멘카우라 피라미드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이 피라미드 높이는 65m에 이릅니다. 자, 멘카우라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는 셉세스카프는 갑자기 피라미드를 포기하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변화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셉세스카프 이전 3대 동안의 피라미드는 정말 전성기를 맞이했었거든요. 셉세스카프가 피라미드를 포기하고 마스타바로 무덤을 만들기 시작한 이유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어떤 정황적인 어떤 그 정황 근거를 통해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셉세스카프가 태양 신앙을 견제하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포기하고 마스타바를 자신의 무덤으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무엇보다 피라미드는 태양 신앙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왕조 기간 동안에 이 태양 신앙을 섬기는 신관 집단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이, 신관 집단의 영향력이 어쩌면 파라오를 위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태양 신앙을 나타내는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 무덤 형식을 포기하고 더불어서 피라미드가 계속해서 지어지던 기자라고 하는 공간을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무덤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기자의 피라미드가 지어지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전 시대의 무덤들이 만들어지던 사카라에 자신의 무덤을 지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셉세스카프는 태양 신앙이 강화되기 이전 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기자도 포기하고 피라미드도 포기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셉세스카프의 이러한 개혁의 노력은 결국 실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파라오들은 다시 피라미드를 무덤으로 이제 짓기 시작을 했었고 이 우왕조 시기 동안 피라미드의 규모는 급속하게 작아집니다. 이 피라미드들은 현재는 외부가 다 무너져 내려서 거의 모래 언덕이나 돌무지 같은 모습으로 남겨져 있어요. 피라미드의 건축 수준은 사왕조 시대 동안에 정점을 찍은 후에 급속하게 쇠락의 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근데 이게 단순히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배경에는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도 깔려 있습니다. 사왕조 시대 동안에 태양 신앙은 점차적으로 이집트에서 주류 이데올로기가 되어 가는데 우왕조가 되면서부터는 진정한 주류 이데올로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왕조 시대의 파라오들은 이 태양 신앙만을 위해서도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양 신전을 아주 거대하게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사왕조 시대의 파라오들은 이집트의 온 자원과 인력을
전부 다 피라미드, 자신의 무덤을 짓는 데 다 투입할 수 있었지만 오왕조 시대의 파라오들은 태양신전도 지어야 했고 또 자신의 무덤도 지어야 했겠죠.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피라미드를 짓는데 투입되는 자원과 인력의 양이 이전 시대에 비해서 적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결국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결과물이 이제 완성도가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 흐름은 유광조 시대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자, 유광조가 이제 끝나면서부터 이제 고왕국은 해체가 됐는데, 그때 피라미드는 다시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제1중간기는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여력이 그 누구에게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이집트가 다시 재통일이 되면서부터 중왕국이 시작되죠. 이때 피라미드 건설이 다시 시작됩니다. 아마도 이 시기의 파라오들, 그러니까 12왕조 시대의 파라오들이 자신들을 고왕국 시대, 그러니까 이 시기에도 이미 전설의 시대가 되었었던 이집트 역사 속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시대로 기억되던 고왕국과 자신들을 연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라미드라고 하는 묘제를 다시 선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재등장한 피라미드는 규모도 무척 작습니다. 자, 또 돌이 아닌 햇볕에 말린 진흙벽돌을 재료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내구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에 당연히 보존 상태도 좋지 않죠. 자, 중왕국 시대 이후 피라미드는 점차 다시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들은 피라미드를 무덤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무덤의 위치를 지상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지하에 만들어진 암굴묘에 묻히기 시작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투탕카멘이라든가 람세스 2세 같은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들은 피라미드가 아닌 암굴묘에 매장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5왕조 시대에 누비아 출신 파라오들에 의해서 피라미드가 다시 부활하게 되죠. 이들은 외부인이었죠. 토착 이집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집트화가 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이집트의 왕권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고왕국 시대의 무덤을 일부러 의식적으로 부활시켰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5왕조 시대 이후 이제 이 누비아의 파라오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누비아 땅으로 돌아가서도 피라미드 건설을 계속합니다. 서기 3세기까지 이 전통은 이어졌죠. 자, 지금까지 피라미드 변천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변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피라미드 내부 구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자, 초창기의 피라미드들은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방들의 천장 부분이 다 들여쌓기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들여쌓기 방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천장을 계단 형태로 만드는 것인데, 이 구조는 피라미드 상부에 걸리는 하중을 좌우로 분산시켜서 내부에 공간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상당히 합리적인 공학적 선택입니다. 붕괴 피라미드나 굴절 피라미드, 또 붉은 피라미드에서 이 계단식, 그러니까 들여쌓기 방식의 천장은 다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대피라미드에서는 이 들여쌓기 방식뿐만이 아니라 수평 천장과 또 맞배 형태의 천장,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모두 나타나게 되죠. 왕의 방에서는 수평 천장이 나타나고요. 왕비의 방에서는 맞배 형태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대회랑에서는 들여쌓기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고대 이집트의 건축가들은 이 대피라미드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시험해 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 말로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피라미드 내부에서는 무엇인가 프로토콜 경쟁이 일어났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피라미드가 지어지던 시대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즉 청동 도구를 피라미드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피라미드 주변에서 청동 도구들이 발견됩니다. 채석을 하거나 돌을 다듬는 데 이 도구들이 아마 사용되었을 거예요. 자, 2013년 홍해변의 와리 알 자르프라고 하는 유적에서 한 파피루스가 발견이 되었어요. 이 파피루스는
대피라미드 건설 현장에서 석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관리했었던 작업반장의 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반장의 이름이 메르에르였어요. 그래서 이 기록은 메르에르의 일기라고 불리기도 하고 와디 알 자르프 파피루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장석, 대피라미드의 외장석을 만들기 위한 석재를 대피라미드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었던 기자에서 동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투라라고 하는 곳에서 채석을 해서 피라미드 건설 현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반하는 과정은 또 반복이 돼요. 채석을 해서 배에 싣고 배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그 피라미드 현장에다가 또 돌을 놓고 다시 이 투라로 돌아와서 다시 채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과정이 그 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대피라미드의 외장석이 투라에서 채석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설명이 사실 가설이었는데, 이 기록을 통해서 그 가설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피라미드를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을 높은 곳으로 올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경사로와 도르래 같은 도구들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경사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가설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 모양의 경사로가 가설로 제한이 되는데, 이를테면은 그냥 피라미드 전체를 감싸는 그 나선형 경사로가 그 가설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반 형태 그냥 쭉 경사로를 쭉 길게 잇는 방식의 이러한 모양의 경사로도 가설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비교적 최근인 1990년대에는 내부 경사로 가설이라는 것도 제한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외부에다가 경사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라미드의 몸체 내부에, 그러니까 피라미드 가장 바깥쪽 부분에 이렇게 레일 같은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이 몸체 자체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돌을 이제 상부로 올린다, 이런 가설이었죠. 자, 피라미드의 건설은 홍수기, 그러니까 아케트 시기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시기 동안에는 돌을 배에 실어서 더 멀리까지 운반할 수가 있었고요. 원래는 농사일에 투입되어야 하는 노동력을 피라미드 건설 과정에 동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되었었던 노동자들은 비교적 괜찮은 대우를 받았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피라미드 주변에서 노동자들이 거주하던 이 캠프, 마을의 유적이 고고학적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 공간의 구조나 어떤 공간의 상태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죠. 그리고 이 캠프 주변에서는 다량의 동물뼈와 생선뼈들도 같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 노동 인력에게 충분한 양의 단백질이 공급되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아마도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노동자들은 우리들의 생각보다는 훨씬 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피라미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알지 못하는 사실들이 넘쳐납니다. 그렇지만 연구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죠. 조사와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비교적 최근에 피라미드 내부에서 새로운 공간들이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1993년 이집트 정부는 대피라미드 내부 왕의 방에 있는 환기구라고 불리는 자그마한 통로를 청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통로는 환기구라고 일반적으로 불리지만 실제 환기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집트 정부는 이 공간을 실제 환기구로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환기구 내부에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쌓여진 먼지와 동물들의 배설물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청소하기 위해서 독일의 로봇 공학자 간덴 프링크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간덴 프링크가 만든 로봇을 이 안에 넣어서 청소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었죠. 그래서 이 청소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기구가 왕의 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단에 위치한 왕비의 방에도 있었거든요. 왕비의 방에 있는 환기구는 안쪽에서는 시작이 되지만 이게 바깥쪽까지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환기구가 어느 정도 길이로 어디까지 어떤 모습으로 뚫려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죠. 왜냐? 이 환기구의 크기는 한 가로 세로 길이가 한 20cm, 30cm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머리조차 들어갈 수 없는 작은 구멍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왕의 방 환기구를 청소한 로버트를 이 왕비의 방 환기구에다가 넣어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부 이 환기구가 한 60m까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그 가장 안쪽에서 청동 손잡이가 달린 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조사 결과였어요. 그 이후로 또 세월이 흘러 이번에는 2002년에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이 다시 로봇을 그 환기구 안에 넣게 됩니다. 이 로봇에는 드릴과 내시경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을 열 수는 없으니까 그 문에 구멍을 뚫어서 안에 카메라를 넣어서 그 문 안쪽을 살펴보게 됐죠. 그 문 안쪽에서 특별한 무엇인가 시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장 안쪽에 있는 벽이 약간 또 문인 것 같은 그런 흔적까지는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세월이 흘러서 2011년 이번에는 제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다국적 팀에 의한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제디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로봇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기는 한데 이 카메라는 360도 회전이 가능한 카메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봇가 그 환기구 통로로 올라가면서 이 통로 전체를 살펴보게 되고요. 그 조사 결과 뭐 아주 특별한 어떤 시설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통로 내부에 글씨들이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고요. 역시 그 자그마한 방 내부 바닥에서도 글씨들이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진행 중이죠. 자, 2016년과 17년 사이에는 스캔 피라미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또 다른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는 우주 입자 뮤온을 이용한 조사였는데 대피라미드 전체에 대해서 일종의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조사 결과 대피라미드의 대회랑 상단부에서 길이가 약 30m 정도 되는 빈 공간이 있을 가능성이 이야기가 되었고요. 또 피라미드 입구 상단부에 약 10m가량 되는 통로가 있을 가능성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10m짜리 통로에 대한 조사는 2023년 초에 이루어졌어요. 뭐 그 안에 사람이 직접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 내부에다가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서 촬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10m가량의 통로가 발견이 되었죠. 스캔 피라미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상당히 정확하다, 어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조사 결과였습니다. 자, 여전히 피라미드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피라미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도전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과정에서 피라미드를 둘러싸고 있는 미스터리들이 하나 둘 풀려나가기 시작하겠죠. 고고학은 원래 과감한 도전과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결국 성취로 이어지는 그런 학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친근하게 느끼시는 고대 이집트인이죠. 투탕카멘. 그 투탕카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저는 여러분들을 또다시 고대 이집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고대 이집트 길라잡이 박민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